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추석날 며느리한테 쫓겨난 것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추석 밤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숟가락 하나뿐이었죠. 주머니에는 반쪽 줄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반쪽이 제 인생을 꿰맬 바늘이 될 줄 그땐 몰랐어요. 접시 부딪히는 소리, 억지로 지어낸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며느리 윤소미가 휴대폰을 들고 말했죠. 자, 하나, 둘, 셋, 김치. 사진 찍을 때만 저를 상석으로 불렀습니다. 찰칵 소리가 끝나자마자 소미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어머님, 요양원 대기는 지금 걸어둘게요. 집은 도윤 씨 명의로 미리 넘겨두시면 나중에 편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살던 집 문이요. 올해 추석은 특별했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양가 합동으로 하자고 했거든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동태전을 부쳤어요. 산적도 20꼬치를 정성껏 만들었죠. 도윤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인천 동춘동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사돈댁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상석에는 사돈 어른이 앉아 계셨습니다. 제 자리는 식탁 끝이었죠. 괜찮았어요. 저는 원래 구석진 곳이 편한 사람이니까요. 제가 싸온 동태전과 산적을 내밀었습니다. 소미가 받아들더니 냉장고를 열었어요. 매니 구석진 칸에 밀어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래층 넓은 칸에는 백화점 포장지에 쌓인 음식들이 가득했죠. 요즘은 다들 미리 정리해요. 문서로 깔끔하게. 사돈 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소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소미가 거실로 저를 불렀어요. 사돈댁 식구들이 모두 앉아 있는 자리였죠.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뭔가 양식이 떠 있었어요. 제가 자세히 보려 하자 소미가 화면을 살짝 돌렸습니다. 아, 이건 나중에 찬찬히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일단 어머님 생각을 여쭤보려고요. 소미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무언가를 재고 있는 눈이었죠. 요양원 대기 리스트요. 요즘은 미리미리 넣어둬야 나중에 급할 때 편하시거든요. 그리고 집도요. 도윤 씨 명의로 미리 넘겨두시면 나중에 상속이나 세금 문제가 깔끔해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집 명의, 미리 넘겨두라니. 저는 아직 건강한데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미가 웃었어요. 물론이죠. 지금은 건강하시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요. 합리적.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사돈 어른이 거들었어요. 우리도 작년에 다 정리했어요. 요즘 시대엔 그게 맞습니다. 자식들 편하게 해주는 게 부모 도리 아니겠어요? 도윤이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소미야, 나는 아직 내 집에서 살고 싶구나.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미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미리미리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문제는 무슨 문제? 세금이요, 세금. 그리고 만약에 어머님이 치매라도 오시면 나 아직 멀쩡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소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사돈댁 분들 앞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는데? 어머님, 그냥 지금 나가세요. 소미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도윤이가 일어서려다 소미의 눈빛에 다시 앉았죠. 저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는데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에 뭔가 만져졌습니다. 반쪽 줄자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제 재봉함에 숨겨두라고 했던 그 줄자 말입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40년을 바느질로 가정을 일군 제가 추석 밤에 쫓겨난 겁니다. 새벽 2시, 저는 역 앞 찜질방에 있었습니다. 사물함 앞에 앉아 가방을 뒤졌어요. 지갑, 휴대폰, 그리고 하늘색 철제 재봉함이 나왔습니다. 이 재봉함은 45년 전 남편이 결혼 1년 차에 사준 거예요. 인천 북항 봉제 공장에서 일할 때 쓰던 겁니다. 손잡이가 닳아서 반들반들했죠. 열쇠는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열 수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반쪽 줄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었죠. 여보, 이 줄자로 재봉함을 여세요. 손잡이 안쪽에 작은 홈이 있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손가락이 손잡이 안쪽을 더듬었어요. 정말 작은 홈이 있었습니다. 반쪽 줄자를 홈에 끼워 넣었어요.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재봉함이 열렸죠. 안에는 노란 양피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 2장과 명함 1장이 나왔어요. 첫 번째 서류, 북항 봉제협동조합 개발 지분증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두 번째 서류, 조합 규약 사본. 여기저기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죠. 환지, 수용, 보상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명함은 권만식이라는 분거였어요. 남편의 친구였죠. 항만 일감을 맡겨주던 원청 소장이었는데 지금은 지역협동조합 자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꺼내 들었어요. 새벽 2시였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만식 씨, 저 한정욱이에요. 정옥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추석 밤에 쫓겨난 일, 재봉함에서 발견한 서류들, 며느리가 집을 미리 넘기라던 일까지요. 만식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정옥 씨 지금 어디세요? 내일 아침 10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절대 도장 찍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고 재봉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적힌 메모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여보, 내 것은 당신 거예요. 당신 것은 당신이 지키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저는 40년 넘게 바느질로 가정을 일군 사람입니다. 실밥 하나 틀려도 다시 뜯어 꿰맸던 사람이에요. 제 인생도 다시 꿰맬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만식 씨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했어요. 벽에는 재개발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진 부분이 보였죠. 정옥 씨 앉으세요. 만식 씨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노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만식 씨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정옥 씨, 뭐가요? 이건 일반 토지가 아니에요. 북한봉제협동조합 개발 지분이에요. 환지 전에 팔면 헐값이지만 환지 후에는 케이스에 따라 더 뛸 수도 있어요. 타이밍과 문서가 전부죠. 저는 환지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만식 씨가 설명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옛날 공장 부지라 가치가 별로 없어 보여요. 하지만 개발이 끝나면 상업지구로 바뀌죠. 그때 땅 주인들한테 새 땅을 나눠주는 게 환지예요. 문제는 지금 팔면 옛날 가격으로 나가고 환지 후에 팔면 새 가격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얼마나 돼요? 정확히는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하지만 대충 5천만 원 정도. 하지만 환지 후라면 억대도 가능해요. 억대.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식 씨가 다시 말했어요. 정옥 씨, 혹시 며느리 쪽에서 대리매도 문의 돌린 거 아세요? 네, 제 쪽으로 문의가 들어왔어요. 한정옥 씨 명의 부동산 매각 대행이 가능한지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추석날 소미가 꺼냈던 태블릿이 떠올랐어요. 위임장이었을 겁니다. 만식 씨,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만식 씨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빠르게 뭔가를 적더니 제게 건넸죠. 첫째, 위임 철회 통지. 만약 위임장 썼다면 즉시 철회하세요. 둘째, 통화나 문자는 전부 녹취하고 보관하세요. 셋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세요. 넷째, 신탁이나 공증, 임의 후견을 검토하세요. 저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떨려 보였어요. 아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정옥 씨, 환지 전후 헷갈리면 옷값 반토막 나는 거예요. 아니, 옷값이 아니라 인생값이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만식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죠. 엄마, 어디세요? 소미가 사과하고 싶대요. 집으로 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내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끄는 게. 그 다음 날부터 선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한우, 백화점 상품권까지요. 소미가 직접 가져왔어요. 어머님, 그날은 제가 너무했어요. 죄송해요. 소미의 목소리는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눈빛은 여전히 뭔가를 재고 있었죠. 괜찮아, 소미야. 엄마도 흥분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소미가 안심한 듯 웃었어요. 그럼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린 거 다시 생각해 보셨어요? 진명의 말이에요. 진짜 어머님 편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소미야, 그건 좀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님 미루시면 안 돼요. 세금이. 소미야. 제가 소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생각 좀 해보자잖아. 왜 자꾸 재촉하니? 소미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죠. 네, 어머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소미가 돌아간 후 저는 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녹음 앱을 켰어요. 만식 씨가 알려준 대로였죠. 며칠 후 이웃 박길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 서예반에서 알게 된 친구예요. 정호가, 너 며느리 요즘 이상한 거 아니니? 왜?
아침에 부동산 들렀다는 소문 돌던데 내 집 시세 알아봤다더라.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부동산까지. 길자야, 고마워. 조심할게. 길자 씨가 돌아간 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갈게요. 1시간 후 도윤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험악했어요. 엄마, 뭘 숨기세요? 내가 뭘 숨겨? 북항조합 지분요. 그거 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니? 소미가 알아냈어요. 엄마, 그거 지금 팔면 좋은 값 받을 수 있대요. 환지 어쩌고 기다릴 필요 없이요. 제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죠. 도윤아, 내가 날 지킨 적 있니? 엄마, 무슨 말씀을? 추석날, 소미가 날 쫓아낼 때 넌 뭐 했어? 그냥 앉아만 있었잖아. 도윤이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제 엄마가 엄마를 지킬 거야. 나가줄래? 엄마, 나가. 도윤이가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컸어요. 저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대화도 전부 녹음되어 있었죠. 만식 씨 말이 맞았습니다. 문서와 증거가 전부라고. 만식 씨가 변호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상속, 부동산, 가사 전문 변호사 유지은이라는 분이었어요. 39살의 젊은 여성이었죠. 한정옥 선생님 앉으세요. 지은 씨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어머님이라 불렀지만 그 속엔 존중이 없었죠. 하지만 이 젊은 변호사의 선생님이라는 호칭엔 진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 씨,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추석날 일 재봉함에서 발견한 서류, 며느리의 선물 공세, 아들의 추궁까지요. 녹음 파일과 문자 캡처도 보여줬어요. 지은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뭔가를 타이핑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선생님, 일단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대책을 세워볼게요. 지은 씨가 화이트보드를 가져왔습니다. 빠르게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북항조합 지분과 현금 흐름을 분리해서 신탁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진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신탁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제3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은행이나 신탁회사예요. 선생님이 정한 대로만 돈이 나가죠. 며느리가 임의로 찾거나 팔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금전 접근권한 제한이요.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이 임의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물론이죠. 선생님 재산이니까요. 지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셋째, 임의후견 계약이요. 만약 선생님이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선생님이 미리 정한 사람이 선생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니라 선생님이 신뢰하는 사람으로요. 그럼 만식 씨로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도 가능해요. 지은 씨가 또 적었습니다. 넷째, 포괄위임 문구 차단이요. 만약 나중에 어떤 서류에 사인하실 일이 있으면 절대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안 돼요. 구체적인 내용만 적혀야 합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지은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 이건 벌주기가 아니에요. 선생님 삶의 안전장치예요.
감정은 접고 문서로 가는 겁니다. 문서.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느질도 결국 재단부터 시작하니까요. 정확한 치수, 정확한 선. 그게 문서였죠. 지은 씨, 그럼 며느리한테 어떻게 알려야 해요? 직접 만나서 선언하는 게 좋습니다. 증인들 앞에서요. 그러면 나중에 말 바꿀 수 없어요. 증인이요? 네. 가족들 전부 모이는 자리를 만드세요. 제가 동석하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했죠. 지은 씨, 부탁해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끝까지요. 토요일 정오였습니다. 인천 9월동의 한정식 식당, 단독룸을 예약했어요. 상석에 제가 앉았습니다. 왼쪽엔 유지은 변호사가 앉았죠. 오후 12시 15분, 도윤이와 소미가 들어왔습니다. 사돈댁 식구들도 함께였어요. 추석날 그 자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소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테이블 위에 하늘색 재봉함을 올려놨습니다. 반쪽 줄자로 재봉함을 열었죠. 안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반쪽 줄자를 테이블 위에 똑 소리나게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죠. 이건 내 마지막 바늘이야. 헝클어진 걸 다시 꿰매는. 소미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어머님,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조용히 해. 제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소미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노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북한봉제협동조합 개발 지분증서야. 너희가 찾던 거지? 소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신탁으로 묶었어. 누구도 손댈 수 없어. 환지 전에 헐값으로 팔 생각도 없고. 소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헐값으로. 부동산 돌아다닌 거 다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소미의 입이 떡 벌어졌죠. 유지은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화면에는 통화 녹취록이 떠 있었어요. 소미가 부동산에 문의했던 내용이었죠. 한정옥 씨명의 북항 지분, 금매로 처분 가능한지 알아봐 주세요. 대리인으로 처리할 겁니다. 소미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이었어요. 사돈 어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추석날 그렇게 미리 정리하라던 분이었죠. 소미야, 내가 그랬어? 사돈 어른이 물었습니다. 소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야. 내가 정한 시세와 방식으로 매각 진행 중이야. 내 마음대로 안 돼.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너희는 뭐? 제가 되물었습니다. 도윤이가 말을 잃었어요. 유지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요즘이 아니라 법이 그렇습니다. 본인 재산은 본인이 결정합니다. 며느리가 아니라요. 저는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앞에 툭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효심값이야. 100만 원. 엄마, 받아. 추석날 내가 나를 지켰으면 줄 필요 없었을 돈이야. 하지만 넌 그냥 앉아만 있었잖아. 도윤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재봉함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파란 봉투였죠. 이건 뭐냐면 고인,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봉제 장학 신탁을 만들었어. 북항 지분 수익 일부는 이미 출연했고 엄마, 그게 무슨... 반을 잡는 아이들이 손 베이지 않게 하려고 너희 아버지가 원하던 거야. 소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한테 남는 게 뭐예요? 제가 소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남는 거, 내 남편이 책임져야 할 삶이 남았지. 그게 무슨... 도윤아.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받을 건 내 삶의 책임이야. 내 아내를 컨트롤할 책임, 내 가정을 지킬 책임, 내가 번 돈으로 내 삶을 꾸려갈 책임 말이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돈 어른이 기침을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봉함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죠. 밥값은 내가 냈다. 내 품위도 내가 낸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곧게 펴고 걸었어요. 40년 넘게 바느질로 가정을 일군 사람의 마지막 품이었죠. 두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송도 쪽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원룸이지만 깨끗했죠.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제가 직접 단 커튼이었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고른 천, 제가 재단한 치수였습니다. 복지관에 목공반과 서예반을 등록했습니다. 박길자 씨도 같은 반이었어요. 정호가, 너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 길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래. 응. 뭔가 짐 내려놓은 얼굴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어요. 며느리 눈치, 아들 걱정, 사돈댁 체면, 그 모든 짐을요. 유지은 변호사와 마지막 서류 정리를 했습니다. 신탁계약, 공증, 임의후견까지 모두 마쳤죠. 선생님, 이제 안전합니다.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용기 내주셔서 제가 일할 수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만식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만식 씨, 오늘 시간 돼요? 그럼요. 북항 쪽으로 나올래요? 1시간 후, 저는 북항 재개발 현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공사 현장이 보였어요. 옛날 봉제 공장이 있던 자리였죠. 만식 씨가 캔커피 2개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 드세요. 고마워요. 우리는 울타리에 기대 커피를 마셨습니다. 만식 씨가 말했죠. 정옥 씨는 재단사니까 알잖아요. 실밥을 어디서 끊을지? 네, 옷도 그렇고 인생도 그래요. 끊을 땐 확실히 끊어야 다시 꿰맬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는 옷감은 장학으로 쓸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게 진짜 유산이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반쪽 줄자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비친 줄자가 반짝였죠. 만식 씨, 이거 봐요. 줄자네요. 반쪽이에요. 하지만 이 반쪽으로 제 인생을 다시 쟀어요. 만식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반쪽이라도 정확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배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늦가을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말해봐. 저, 이직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제대로 된 데예요. 그리고 빚도 정리하는 중이에요. 저는 도윤이를 봤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소미하고는 상담받고 있어요. 부부 상담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석날 제가 엄마를 지켰어야 했어요. 그냥 앉아만 있었던 거. 정말 비겁했어요. 눈물이 도윤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꺼내 건넸어요. 도윤아, 네, 엄마. 사과는 다음 행동이 마침표 찍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일들, 그게 진짜 사과야.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은 열어둘게. 다만 내 방은 내 열쇠로만 여는 거야. 네, 엄마. 알겠어요. 도윤이가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도윤이가 공원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벤치에 앉아 노을을 봤어요. 주머니에서 반쪽 줄자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눈금이 또렷했죠. 반쪽이지만 정확했어요. 줄자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줄자는 제 부적이었어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였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어요. 멀리서 항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옷은 몇 번이고 뜯어 고치며 핏을 찾는다고. 인생도 그렇다고. 추석밤 제게 남은 건 숟가락 하나였습니다. 주머니엔 반쪽 줄자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손엔 제 인생을 꿰맨 바늘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반쪽이어도 충분합니다. 정확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제 열쇠로 여는 제 방으로요.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가벼움이었죠. 품위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지키는 거였어요. 밥값도 집도 인생도 마찬가지였죠. 공원 입구를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정옥 씨. 돌아보니 박길자 씨였어요. 손에 떡 봉지를 들고 있었죠. 어디가? 집에. 같이 가자. 떡 나눠 먹게.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녁 해가 우리 그림자를 길게 느렸어요. 길자 씨가 물었습니다. 정호가 후회 안 해? 뭘? 그렇게까지 한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추석밤 재봉함 한정식 식당.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아니, 후회 안 해. 왜? 내가 나를 지켰으니까. 길자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죠. 주머니 속 반쪽 줄자가 손에 만져졌습니다. 작지만 단단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완벽한 한 벌의 옷이 아니라는 걸. 뜯고 고치고 다시 꿰매는 과정이라는 걸.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늘을 놓지 않는 거죠. 저는 73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몰라요. 제 인생의 마지막 한 벌을 짓는 시간. 이번엔 제가 고른 천으로, 제가 잰 치수로, 제 손으로 직접 꿰맬 겁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제 바늘을 들 겁니다. 품위 있게, 단단하게, 제 방식대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바늘이 되길, 단단한 매듭이 되길 바랍니다. 때론 반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확하기만 하다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